네, 안녕하세요. 2022년 8월 16일 장 마감이랑 이것저것 보겠습니다. 오늘은 장이 썩 좋다거나 제 보유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기분은 썩 좋은 괜찮은 하루였습니다. 근데 두통이 너무 심해서 근데 머리도 지금 너무 아프고 좀 상태가 안 좋긴 해요. 언제 완벽하게 건강한 날이 있겠냐마는 아무튼 그래서 빨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잘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0.22% 올랐고요.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은 503억 정도 매수, 그다음에 나머지 기관은 매도한 데 있고 매수한 데 있는데 금투는 항상 외국인 포지션이랑 바꿔가면서 하는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0.37% 올랐고요. 요만큼 정도 올랐어요. 수급 같은 경우에는 1200억 정도 외국인은 매수했고요. 나머지 주체들은 매도를 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거 없었죠. 이번에도 그냥 크게 거래량이 확 줄어든 게 느껴지는 그런 장세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 거래량들이 많이 줄어 있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이때에 비해서 거래량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은 코스닥이 그나마 좀 전일장보다는 좀 많이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 있죠. 자, 월봉을 보게 되면 그게 더 티가 많이 나고요.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는 거. 아직 8월은 다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요 정도 수준이긴 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볼게요. 거래량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시장은 나름대로 잘 지켜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여기서 더 치고 나가려면 방금 거래량을 얘기했지만 유동성, 즉 돈, 늘 말하는 부분이지만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서서히 밀고 올라가다가 확 치고 나가려면, 여기서 이 위로 확 치고 나가려면, 여기서 이 정도로 올라가면 삼성전자도 68,000원대로 가겠죠. 이렇게 가려면은 유동성이 공급되거나 혹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야 되는데 좀 지금은 그 반대의 상황이라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한 대로 매매를 할 뿐이고요. 사실 이럴 때 제일 많이 힘든 게 힘들고 초조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단톡방을 나와서 매매를 이제 혼자 하고 있는데 녹록치는 않네요. 이게 이렇게 폭락 이후에 숏커버가 나올 때는 이런 구간, 폭락 이후에 숏커버 나오고 폭락 이후에 숏커버가 나오고, 이렇게 폭락 이후에 뭔가 변동성을 주면서 계속 이제 기대를 하게 만들죠. 예. 이 정도 먹고 매도해야 되나? 혹은 이거 이렇게 내가 매도했는데 돌파하면 어쩌지? 근데 돌파할 것 같은데 이거 봐라. 그래서 매도를 하면은 매도를 안 하면 이게 돌파를 할 것 같은데 매도를 안 했더니 다시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또 줄 때 먹을 걸 이런 게 요즘 공존을 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승률 상위인 애들을 이제 보게 되면 얼마 전에 또 무증 테마가 한번 유행했었죠. 그리고 품절주, 우선주, 스펙주 이런 애들이 좀 유행하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시총이 큰 애들,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애들은 이게 왜 종목으로 가야 되는구나. 잠시만요. 주식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올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많이 필요한데 품절주, 우선주 이런 시총 작은 애들, 그런 애들로 이슈 같은 거나 테마를 만들어서 폭등을 줄고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냥 큰 돈이 필요하지 않은 애들로 그냥 소소하게 해먹고 사채 끌어다 쓴 거 갚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런 종목들에 한번 크게 당하게 되면 몇 년 가는 거죠. 이렇게 픽 올라왔다가 밑으로 몇 년 동안 쭉 내려가서 괴롭히는 애들, 그런 애들을 잘못 건드면 되게 힘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비슷한 사례들, 망한 사례 중에서 망했던 비슷한 이슈로 올랐는데 나중에 훅 많이 간 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현대사료 같은 애들, 이런 애들 보면서 좋은 사례들만 골라서 보면서 봐봐, 얘는 이렇게 많이 갔었어, 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갔단 말이지 하면서
자기 위안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죠. 네, 안 그런 애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현실을 외면하는 거예요. 저는 일단 긴 추세는요, 유동성, 돈이 들어올 가능성. 근데 이거는 그 금리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 다음에 짧게 볼 때는 사실 그것도 짧게도 아니지. 환율과 유가 요즘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이 현상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이제 단기적인 추세를 보면서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들 이슈 보고 이렇게 뭐 적재적소에 매매를 하려고 하긴 하는데 뭐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고요. 그래도 뭐 소소하게 수익은 보고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쫙 올라서 원자재 가격이 막 잠시만요. 이걸 보게 되면 이렇게 원유 같은 거가 막 이렇게 쭉 올라서 막 오르다 보니까 감의 우려도 있고 뭐 막 오르고 그 다음에 전쟁 터지고 그러니까 공급망 악화가 된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이 또 많이 무너졌었잖아요. 코로나에 전쟁에 그럼 과하게 풀린 유동성에 이러니까 쫙 뭐 공급망 우려가 있다가 그 다음에 공급망이 완화가 되니까 2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그래서 꽤 괜찮은 7, 8월장을 맞이했었는데 유가는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상승 밴드를 그리다가 밑으로 내려오고 하락 밴드를 그리고 지금은 다시 한 88불 요 정도에서 반등을 주고 아래로 갈지 위로 갈지 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 유가가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뭐랄까 침체 이슈로 경기 침체 이슈로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이슈로 또 유가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뭐 또 유가가 하락을 했는데 그런데 뭐 사우디랑 뭐 이렇게 또 증산 이슈도 있고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그런 걸 하나하나 다 따라갈 수가 갈아가긴 되게 좀 힘들고 그래서 이럴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예 단타만 하던가 아예 선취매해서 테마가 있는 종목들을 선취매해서 미리 들어가서 먹던가. 근데 좀 이렇게 길게 보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장이 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면, 그러니까 미국장에 우리가 항상 연동되는 건 아니지만 미국의 GDP에 따라서 또 주가가 또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때 미국 소비지표 PC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GDP 나우에 가서 한번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학교에서 옛날부터 배울 때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해야 우리나라가 성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의 GDP의 어떤 상승 요인을 보게 되면 소비가 되게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여튼 뭐 그래서 미국의 소비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그거에 대해 맞춰서 수출을 하는 뭐 이런 걸 보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수가 나왔었고 지금 유럽장은 소폭 반등을 하고 있고요. 대신 미국장은 지금은 살짝 올려줬네요. 아까 마이너스 0.20% 22%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장도 살살 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고요. WTI는 봤고요. 바이낸스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도 단톡방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때 4만 불일 때 2만 불까지는 떨어진다. 2만 5천. 그러니까 그때 까비 형이 막 사신다 그랬을 때 2만 5천 원에서 2만 불, 최소한 2만 불부터 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2만 불을 찍고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데 그때 저번 영상에서도 그때 얘기했었나 모르겠네요.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 이때쯤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상승을 견인했던 이유가 비트코인 ETF의 영향이었거든요. 그거 뺀 가격이 이 가격대고요. 요 가격대고 그게 2만 불대였고 그 밑에 살짝 깨고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저기 캐나다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숏 ETF가 있어요. 걔네들이 지금 바닥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비트코인 숏 ETF인데요.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긴 해요. 추세를 보게 되면 이런 추세선이 그어지게 되겠죠. 이런 추세선이 그어지고요. 자, 그런데 밑에 있는 요 하락 추세선 자체도 점점 저점이 이렇게 추세가 밑으로 같은 추세가 아니라
각도가 좀 좁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뭐 이런 식으로 좁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수렴이 된 후 약간의 횡보를 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라고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일단 이렇습니다. 추세선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스닥보다는 나스닥이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나스닥은 6월 달에 이 점을 지금 회복을 했는데 비트코인은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좀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미증시 실질금리 상승으로 올해 추가 하락, 여타 증시보다 부진. 이건 좀 약간 부정적인 기사네요. 부정적인 기사도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 가지 기사를 읽어보시고, 지금은 의견이 거의 양분돼 있잖아요. 양분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추세선이 이렇게 하락 추세선이 있잖아요. 하락 추세선이 있는데 여기서 증시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지지를 받고 이 라인을 지지하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내려와서 여기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바닥을 잡을 것이냐, 그 다음에 여기서 아예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확 올라가 버릴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막 이렇게 맞고 떨어질 것이냐. 저는 4번을 봤었는데 저는 이미 틀렸습니다. 저는 이미 틀렸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사실 그 다음 시나리오는 또 이렇게 돼서 요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 때는 일단 8월에는 일정이 없잖아요. 9월 중순, 9월 10며칠 날 11일인가 뭐 하여튼 그때 그 연준의 어떤 일정이 있으니까요. 일단 요 때까지 나오는 각종 지표들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는 지표들을 보시면서 관찰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내용을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금리는 회사의 진정한 자본 비용이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 실질 금리가 오르면 주식 투자자에게는 부정적이며 특히 기술 기업 등, 그러니까 나스닥을 주로 말하는 거죠. 나스닥에 있는 성장주들을 말하는 건데 그런 위험 자산들의 가격을 더 비싸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실제 가치보다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내려오는 조정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 뭐 이런 게 있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실질 금리로 평가되는 10년물 물가 연동 국채는 지난달 막 하락했으나 8월 들어서 다시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의견들은 다양하니까요. 종합적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엘 엘리언이라는 학자가 연준 금리 인하 속도를 낮추지 않는다. 경제는 충분히 탄탄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탄탄하기 때문에 굳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기조를 엎어버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같은 뉴스라도 저점에서는 좋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잘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안 좋게 되는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저항대에 와 있어서 어떤 변곡점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이걸 지켜주느냐 마느냐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뉴스도 한번 이런 기사도 있구나. 그래서 같은 의견이라도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겠구나. 같은 현상이라도 보는 눈은 되게 다양하구나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진핑이 바이든에 전쟁할 의사 없다고 전했다고 하네요. 자, 보면은 이 형들 귀엽죠? 이게 보면은 시 주석은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펠로시 의장이 방문한다면 불특정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뭐 불장난하면 불태워질 거라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면적인 위기가 닥칠 때가 아니다 라면서 이렇게 언급했다고 하고요. 두 분 다 모두 평화와 안보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답니다. 뭐 말이야 뭐라고 말 못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때는 미국 의전설 3위인 펠로시 의장이 대만행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 왜냐,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항상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식적인 독립을 차단을 하는데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미국이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걸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수도 없이 많죠.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요걸 보게 되면 대만 방문 미국 의원 차이잉원 그 총리죠. 를 면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 실전 훈련을 하고 있다. 이거는 뭐 한번 얘네들이 뭐 어떻게 뭘 한다고 딱 정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중간 선거까지는 이걸로 계속 밀당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칩4 동맹도 있잖아요. 그 칩4 동맹을 하면서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를 견제를 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CATL은 미국에 대한 투자를 또 보류했죠. 아무튼 양국이 그걸로 약간 옥신각신하고 있고요. 한동안 반도체를 둘러싸고 대만을 둘러싸고 이런 일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할 텐데 핵심은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저 꼴통 둘이 또 만나죠. 시진핑이랑 빈 살만이랑 다음 주에 만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원유 수입량이 제일 많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사우디 원유 최대 수입국이기도 하고요. 뭐 일단은 어디에서든 많이 그 원유를 수입을 하고 있고요. 곧 그거 아까 원유 차트를 보기는 했지만 이제 가을로 넘어가면서 겨울철 난방유라던가 난방가스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때가 됐죠. 이러면서 또 이제 원유 가격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원유가 오르게 되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거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두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그 분식집 차렸던 재용이 형, 제드래곤 또 복권됐죠. 이 형 복권되면 뭐 반도체라던가 이런 쪽에 있는 종목들이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삼성은 그 전과자 빨간 줄이 가 있으면 5년 동안 아마 직책을 맡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복권이 되면 이 빨간 줄이 없어지면서 삼성생명이라던가 삼성화재 같은 삼성의 어떤 금융주의 금융회사의 금융계열사의 최대 주주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뭐 거기서 임원을 만다던가 이게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서 지분 정리에 대한 이슈도 한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현대차 그룹이 요즘 그 차트의 모양이 괜찮죠. 바닥을 잘 다지고 이미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장기 입형 위에서 탄탄하게 모습을 잡고 있는데요. 미국 보스턴에 AI 연구소를 만든다. 소프트웨어 센터도 설립한다고 하는데 이미 현대 쪽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해서 로봇 개발이라던가 이런 걸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 내년 아니면 내후년쯤에 CES에서는 현대 로봇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옴시티 250만원 주택 공급 1.5조 빗물터널. 사실 요거 두 개는 뭐 이렇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이거 그냥 뭐 거의 정책에 대한 이슈라서 요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한번 와서 밑으로 한번 파였을 때 이게 정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네옴시티 같은 거는 제가 단톡방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람코가 이번 사태로 러시아 사태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럼 어디가 써야 되고 앞으로 걔네들이 치고 나갈 수 있는 뭔가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네옴시티다.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살짝 조정인 것 같네요. 그런데 요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지금 이제 20분이 거의 다 돼서 나머지 뉴스랑 업종 차트는 다음 영상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